번째로 뭐 나왔죠? 공급 거부. 쉬운 말로 딱 얘기해보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를 뭐야? 끊거나 제공을 안 하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 안 하거나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그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 공공 서비스를 중단하는 겁니다. 응? 뭐 뜻 갖고 문제 내지 않습니다. 응? 짐작 가능하죠? 근데 이게 엄청 강력하겠죠? 응? 오늘 뭐 저기 우리 저 시골 산속에 가서 가는 도시인 같은 자연인 같은 삶을 살지 않는 도시에서는 어떻게 돼? 수도 안 나오면 큰일이지? 수도 끊기면 전기 안 들어오면 큰일이죠? 응? 이거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더라면. 그러니까 이걸 끊는다? 이거 엄청 강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이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될까? 엄청 간단해.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이거 쓰고 싶은 욕심이지. 그냥 직접 수도사업본부에 연락해서 거기에 수도 끊어라. 응? 아니면 한전에다 연락해서 전기 좀 끊어달라. 응? 상대방 위반자 이렇게 얼굴 맞대고 할 필요도 없고, 그죠? 이러면 세금 안 낸다고 재산 압류하러 가면 날 싸움 붙고 그럴 거 아니야. 이런 불상사도 없어. 그냥 전화 공문 보내서 끊어달라. 끊으면 아주 간단하잖아. 근데 이게 당하는 국민 입장에 보면 진짜 일상생활인데 꼭 필요한 서비스를 끊기게 되는 결과가 생기잖아. 이거 쉽게 함부로 하게 하면 문제가 있겠죠? 국민의 권리에 너무 큰 피해를 주겠죠? 바로 그 점에서 이거 법으로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응?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 동그라미 이번에 공급 거부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침입적 작용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요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만 이런 공급 거부하는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따로 아까 무슨 과태료 부과하는 법처럼 하나의 통일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건 없어요. 그냥 이 법 저 법에 흩어져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지도 않아. 아주 드물어.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우리나라 국가의 최고 효력가 있는 법이 헌법인데, 우리 헌법은 이제 사회복지국가 이념을 반영해서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최소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전기를 아예 싹 끊어버린다. 수돗물 아예 공급을 끊어버린다. 그래서 생활이 완전히 할 수도 없게 만든다. 이거는 헌법에 어긋나는 조치로 인정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쉽게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이제 건축법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있던 것도 없애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에 예전에는 어떤 규정이 있을 때 불법 건축물인데 철거 명령 안 따른다. 이런 수도 전기 끊게끔 해놨었거든. 근데 이거 헌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그런 판정을 받아 없앤 게 아니고 알아서 국회에서 폐지했어요. 그 규정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야만적이다. 어떻게 보면 이거지.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걸 무기로 쓰는 거지. 그지? 그게 야만적이야. 의존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는 그걸 무기로 활용한다? 그지? 짜증나.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면 엄청 비판하는 행정법 학자 있어. 독일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하여튼, 동그라미 1번에 법적 근거 있어야 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일반법은 없다. 그리고 건축법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삭제를 했다. 지금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거를 법에 이제 근거해서 하더라도 연관 없는 거하고 결부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 납부 안 하면 수도 끊는 거야? 당연하지.
그건 관련성이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세 안 낸다고 수도 끊어? 이거 좀 문제 있죠. 관련 없는 거를 결부시켜서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그 동그라미 2번 가면 이 원칙, 이거 함부로 이렇게 공급 거부 조치를 못하게 막는 중요한 법원칙으로 이제 역할하는 게 무슨 원칙? 부당 결부 금지 원칙, 그지? 부당 결부시키면 안 된다. 관련 없는 걸 결부시키면 안 된다. 응? 알아두세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이지? 동그라미 2번에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게 요쪽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응? 그죠? 그렇게 이해하고요. 자, 구제는 뭐 큰 논점은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를 끊는다. 응?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나 승복 못해 하고 막 소송으로 싸울 수 있어요. 있는데 이제 싸우는 방식이 원래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처음에 맺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되는 문제도 있고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체로 밑으로 가면 1번. 자, 1번 판례 중요합니다. 1번은 단수 처분이라고, 이름은 처분이라고 붙여. 단수 처분. 갑자기 일방적으로 수도를 끄는 조치를 한 거야. 구청장이. 응?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단수처분 이렇게 보통 말하고 그냥 줄이고 단수처분, 그지? 단수처분은 이게 어떤 성질의 것이라고 판결에서는 언급은 안 했어요. 다만 결론적으로 뭐래?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조치,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봐야 한다. 소송 대상으로 인정한 거. 그게 다야. 응? 일단 그거 중요.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공부한 거다. 어디서? 앞에서 행정지도 공부할 때 했어. 그래서 이거 뭐한 거야? 구청장이 예를 들어 전화회사에다가 아니면 구청장이 전기 한전에다가 저기 위법 건물에다가 전기 넣어주지 말라. 응? 또 한전에서 구청장한테 연락이 왔어. 저 건물 주인이 전기를 넣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전기 넣어줘도 되느냐? 연락이 와서 구청장한테 넣어주지 마시오. 응? 이렇게 답변을 보냈어. 그럼 이것들이 한전이나 전화회사에다가 해주지 마라 강제로 공권력 행사에서 의무 부과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응? 그건 우리가 배웠잖아. 강제성 없는 권고, 협조 요청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런 걸 성격이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부르지? 강제성 없이 의무 부과하는 거 아니야. 비권력적인 권고야. 그럼 비권력적 권고에 불과한 건 소송으로 다툴 대상도 안 되지. 응? 그래서 2번은 첫째 끝에 전기 전화 공급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행위, 그지? 이게 제목이야. 구청장이 전기 전화 공급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권고하는 행위. 공권력 행사가 아니니까 처분이 아니다. 응? 그지? 자, 이렇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세요. 이번에는 공표, 말하자면 명단을 공표하는 거죠. 법을 위반한 자들 명단을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쉬운 예로 뭐 있지? 법을 위반한, 특히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여러분 행정기관이 하는 일은 뭐만 하는 거야? 이러이러한 위반자들이 있다라고 국민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그냥 공개만 하는 거예요. 단지 그것뿐이 없는 거야. 이런 위반하는 자들이 있다. 이것만 그냥 자료만 언론에다 공개하는 것뿐입니다. 뭘 기대하면서? 국민들의 비판.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고액의 세금을 안 내고 있는 누구누구가 있다. 이 명단 공개해요. 근데 뭐 공개해봐야 뭐 주변 몇 사람이나 알지, 그죠? 우리가 뭐 그 원래 인터넷에다 공개하거든. 국세청 홈페이지라든지 들어가 보는데 우리 들어가 보나? 안 보지 잘. 여러분이 하나. 이제 매년 이때쯤 됐다. 10월, 11월, 10월쯤 되면 국세청에서 매년 공표를 해요. 또 서울시 뭐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을 1억 이상 안 내고 있고 2년이 지나고 등등 뭐 이렇게 요건이 있어요. 그런 자들 선정을 해서
공개를 해요. 그 구세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서 누가 이렇게 안낸자가 있을까? 모르는 이름들이 있겠지.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언론 방송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고 액수 안 내고 있는 1등은 누구고 이렇게 또 기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총액은 얼마나 되고 이게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 법인 다 포함합니다. 안 내는 세금 엄청 많아요. 응? 하여튼 수조 원이 됩니다. 응? 그 사람들 거의 끝까지 안 냅니다. 뭐야? 아니 그까지 그 명단 좀 공개했다고 뭐야? 자기네들 생활하는데 별 지장도 없고 아는 사람은 알 거고 대부분 다 모를 거고 좀 망신 조금 당하고 말지 그거 세금 돈이 더 중요하지. 돈 숨겨놓은 거 자기가 내겠어? 안 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효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을까? 응? 가만히 생각해봐. 이게 자기가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일반 사람들이 알려지면 완전히 자기의 어떤 밥줄이 끊기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 그럴까요? 연예인. 응? 누구 연예인인데 세금을 안 냈다, 안 내고 이거 딱 기사 떠봐. 엄청 비난이 쏟아지고 모든 TV 방송 출연 다 중단이야. 응? 그죠? 사람들이 밑발치게 요구한다고. 응? 이런 사람들은 이 치명타죠. 효과가 있어요,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업들. 우리 생각해보면 알아? 농심, 새우깡 생각해보면 알아. 새우깡에서 나왔다. 그죠? 옛날에 쥐 머리가 나왔다. 수년 전에 있었어. 그게 한번 딱 방송에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새우깡 먹을 생각이 나? 엄청 힘들었지, 새우깡. 에? 안 사먹어. 나도 안 사먹게 되더라고. 아이고, 찜찜해, 그냥. 그러다가 이제 한참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또 무뎌지면서, 그래갖고 올해 새우깡 오래됐고, 엊그제 새로 비싼 새우깡 내놨던데? 블랙 새우깡인가? 해가지고, 그건 비싸 또. 나는 그 기사만 봤어. 하여튼 그렇게 또 새우깡 진짜 오래된 거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어떤 기업이 무슨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는 물질을 내보냈다. 이런 일반 시민들도 비난하지만 환경운동 시민단체 이런 데서 비난하고 해가지고 그 회사 앞에 가서 항의 집회도 하고 그죠? 그 매출에 그게 타격이 있어요. 이 회사들은 자기네 이미지 쌓으려고 광고도 엄청 돈 들여서 하고 제품 광고도 엄청 하는데 한 방에 훅 간다니까? 그죠? 매출 확 떨어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만큼 이게 위력이 또 세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있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문제는 있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거 엉뚱한 사람 명단을 공개해버리면 거기에 제대로 조사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어설프게 해갖고 그냥 이 위반한 자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심각한 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은 경험한 사람들까지 한 10년쯤 전이가 모르겠어요. 몇 년 된지 모르지만 옛날에 만두파동이라고 있어요. 그지? 그거 기억나죠? 무슨 이 공장에서 만두 만드는데 거기 하여튼 하여튼 썩은 재료 하여튼 뭘 넣어가지고 만든다. 이게 한번 딱 공표됐어요. 사람들이 만두 안 사 먹어요. 응? 근데 선량한 피해자들이 엄청 생기는 거지. 응? 그 회사만 그런 건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까지 다 만두가 안 팔리는 거야. 그래갖고 만두 업체 자살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문제 심각해요. 응? 그리고 그런 공장에서 만드는 만두집뿐만 아니라 일반 그 만두 가게에서도 만두가 덜 팔려. 사람들이 그 만두 얘기를 연상이 돼갖고 안 사 먹는 거지. 이게 또 이렇게 파생적으로 이런 안 좋은 효과도 생겨. 그러니까 함부로 잘못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제대로 공표를 안 할 경우에 문제가 또 심각하니까 그만큼 더 통지를 해야 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자, 여기서 공표에서 의의 2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응?
자, 이번에 뭐가 중요할까요? 공표는 의무를 위반 내지 불이행한 자의 자, 밑줄 명예나 신용을 위협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첫 번째, 너 이거 까발릴 거야? 공표할 거야? 미리 예고를 해요. 그래도 이행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까발리는데, 응? 그래서 명예나 신용의 침해를 위협.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뭐예요? 응? 사회적 비난에 직면케 해서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해서 의무를 이해하게끔 만들려는 무슨 수단? 간접적 수단. 응? 여기 간접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거 직접적 수단 아니죠? 우리가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하려면 상대방 안 해? 그럼 행정위원이 직접 만들어버리는 게 직접적 수단이야. 근데 이거는 행정위원이 직접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압박을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의무 이행을 잘하게끔 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접적. 근데 요걸 가지고 시험 낸다니까 뭐 직접적 수단이라고. 간접적 수단. 그래서 명예, 신용 침해, 위협, 간접적 수단 이런 단어에 유의하면 됩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법적 성질 부분은 뭐냐면 이 법적 성질을 검토하는 건 항상 두 가지 문제하고 여기서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되느냐, 즉 법률 유보를 적용받는 거냐. 두 번째는 뭐야? 이거 소송,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질의 조치냐. 이 두 가지 결정이죠. 자, 성질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응? 한마디로 말하면 둘째 줄에 뭐야? 비권력적인 사실행위. 응? 그럼 생각을 해봐. 야, 그냥 행정기관은 언론사, 방송사에다 자료만 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자료만 넘겨줄 뿐이야. 응? 단지 이 행위 자체의 성격은 위반한 자 자료만 넘기는 것 뿐입니다. 그럼 뭐, 그죠? 그것만 뭐 기자들한테 이렇게 공개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방송사의 신문방송에서 전 국민에게 알리는 거고. 어쨌든 이거는 위반자를 그냥 자료만 제공하는 거고. 응? 그래서 그 행위 자체, 공표하는 행위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어떤 개인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거나 의무를 직접 부과하고 그런 건 아닌 겁니다. 그냥 위반 사실이 있다, 위반자가 누구다, 이거 자체만 그냥 공개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성격이 뭐래? 둘째 줄에 비권력적인 사실행위. 이게 중요하죠. 응?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러면 뭐랑 비슷하지? 행정지도 배울 때 성격하고 똑같지? 강제성, 공권력 행사 아니다. 응?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여러분들 비권력적 사실행위면 공권력 행사가 아니니까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 아니라서 행정소송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셋째 줄 그냥 읽고 지나가요. 오른쪽에 판례를 이제 공부하고 셋째 줄에. 근데 최근에 판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장이 우리 군대 고의적으로 회피한 자들이지, 병역 기피자들 그 명단,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치, 이거를 권력적인 사실행위다. 즉 공권력 행사로 본 거예요. 이렇게 보고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게 되면 처분성이 인정돼서 소송 대상이 된다.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게 소송 대상이 되는 거로 봐야 되냐가 논란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판례가 정리를 해준 거야. 자, 일단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법적 성질에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동안에 쭉 그렇게 봤는데 최근 판례는 병무청장이 명단 공개한 거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성격을 말했다. 그죠? 이렇게 정리. 자, 그러면 쌍가루 선법 법적 근거, 법률의 근거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성질로부터 나오는 거지. 성질을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라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행정지도같이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법률의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로 보죠. 그래서 그 논리를 그대로 따르면 법률의 근거 없어도 행정위원이 위반한 자들 막 국민에게 명단 공개 자유로이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법에 근거 없어도.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잘못 사실이 아닌 걸 공개를 한다든지, 그죠? 또는 뭔가
하여튼 뭔가 엉뚱한 사람을 잘못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공개한다니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결과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거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읽어보면 결론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응? 그래서 법적 근거 요한다로 정리하세요. 응? 성질은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라고 보더라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공표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논리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행정기관이 의무를 위반한 자들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도록 통일된 법은 없어요. 일반법 없다. 응? 밑줄. 일반법은 없고 이 법 저 법에 흩어져 있습니다. 응? 그래서 각각의 법마다 그 법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 이렇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흩어져 있어. 하여튼 일반법 없습니다. 그게 포인트.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응? 요거는 거기 지금 그 국세기본법이라고 써 있죠. 응? 이거 이제 바꿔 쓰세요. 국세기본법.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에 규정이 돼 있었어. 그동안 쭉. 근데 작년인가에 법이 개정을 해서 이제 국세징수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응? 국세징수법. 그래서 국세기본법 이게 국세징수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응? 국세징수법의 근거 규정이 원래 이 국세징수법이라는 법에 있어야 맞는 거야. 원래가. 근데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에 규정을 해놨었거든. 쭉. 그래갖고 이걸 또 시험 문제 냈어요. 시험 문제 내면 이 고액의 1억 이상의 세금을 이렇게 수년간 안 내고 있고 능력 있는 안 내는 자들 명단 공개토록 국세징수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걸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틀렸지. 그동안은 국세기본법에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이 아니라서 그게 이제 틀린 문제겠는데 이제는 국세징수법 반대가 된 거야. 이제 제자리를 다시 찾아갔어. 국세징수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좀 바꿔 쓰세요. 국세징수법으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계.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위반 사실을 의무 위반했다 누가 이거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잖아. 공표는 말하자면 행정기관에 공개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을 시켜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공개하는 공표하는 제도를 통해서 뭐예요? 그 공표되는 걸 원치 않으면 의무를 이행하면 확보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거죠. 그렇긴 한데 이게 뭐야? 이게 잘못된 사실이거나 또는 그렇게 공표할 만한 가치가 크지도 않은데 막 공표를 했다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또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뭔가 딱 뭐가 나오면 삽시간에 퍼지잖아. 그냥 우리 SNS를 통해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전 세계로 퍼져버리잖아. 이제 잘못된 사실을 하나 공표했다가 주워 담을 수 없는 현실이 돼버립니다. 그죠?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거 하죠. 좀 치기 어린 마음으로 막 댓글 쓰는 거, 이거 다 기록에 남는다니까. 나는 삭제를 했어도 누군가 또 캡처하고 다 하고 있어. 무서운 세상이야. 함부로 글 쓰면 안 돼요. 막 승질난다고 막 쌍욕을 비속어를 섞어서 막 글을 올리고 이거 나중에 다 들통난다니까. 우리 전형적인 예로 전번에 경기도에 7급 공무원 합격한 애 봐. 걔 결국 못 갔잖아. 일간배에서 일배인가 거기 막 그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막 엄청나게 이상한 글 쓰고 했다는 거. 아니 그 친구가 또 자기 이제 그 합격증을 갖다가 막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서 자기 합격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올려갖고 그게 또 누군가가 제 일배 활동 열심히 하는 애인데 이 문제 제기해갖고 조사 들어갔잖아. 그 언론에 알려주고 조사한 결과 걔 결국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게 임명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댓글을 하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큰일 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응? 응. 자, 그 한계에 보면 결국은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는 하나하나의 공표할 사안마다 이익 형량을 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공표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공표되는 자의 공표해야 될 만한 공익적인 측면, 공표되는 자가 당하는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잘 이익 형량에서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제 중요한 논점입니다. 자, 구제에서 동그라미 1번 무슨 단어 연결?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 종래 학자들이 그렇게 다 봐왔어요.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러면 처분성 인정 안 되죠?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행정소송 대상 안 된다. 이게 그동안에 쭉 이제 통용되어 온 논리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즉 2019년 6월 달에 판례가 딱 하나 나왔어요. 등장.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셋째 줄 다시 썼죠? 판례는 최근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에 공개한 거 공무청 홈페이지에 이거 뭐야?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는 거라고 하면서 처분성 인정해갖고 행정소송 대상 인정했습니다. 이거 중요. 중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1번에서 세 가지 공부해야 돼요. 지금 두 개 얘기했죠? 하나는 뭐야? 그동안에 쭉 학자들의 견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서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대상은 안 된다. 이거였다. 그런데 두 번째 논점. 최근 판례가 나왔는데 병무청장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한 걸 처분이라고 인정했다. 두 번째 논점.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병무청장이 한 거는 그는 처분이라고 인정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송으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거로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한번 제가 야 이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뭐 위반 행위를 했다 이래가지고 진짜도 아닌데 이게 허위 사실이 공표가 돼버렸어. 다 퍼졌어. 이미 공표가 이미 입 밖으로 나가버렸어. 이거 법원이 취소한다. 행정소송 중에 취소한다. 취소송에서 취소 판결 받는다 해봐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미 다 퍼져버린 거죠. 그죠? 주워 담을 수 있나? 없었던 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공표가 되고 난 뒤에 이미 다 까발려지고 난 다음에 이거 위법이었다 취소한다는 거 사실 무의미하잖아. 이럴 때 필요한 거 뭐야? 행정기관이 잘못된 사실을 공표하기 전에 공표되는 걸 막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자, 이럴 때 필요한 소송이 일명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고 하는 거야. 행정기관이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면 위법이 되는 건데 하려고 한다. 그러니 법원에다가 뭘 청구해요? 행정기관에게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고 판결을 해달라라고 청구하는 소송. 이게 필요하겠지? 그래서 법원이 행정기관이 하려는 거는 위법이니까 하지 말아라 판결하면 공표되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 이런 소송이 필요해요. 이 공표와 관련해서는. 그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 소송을 인정 안 합니다. 법에도 없고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상. 따라서 세 번째 논점, 예방적 부작위 소송, 다른 말로 예방적 금지 소송. 이게 필요한데 실제는 제대로 된 구제를 위해서는 사전에 그러나 허용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용 안 되고 있다. 알아두세요. 다만 이런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라도 손해배상 받는 거는 지장이 없어요. 잘못된 공표로 인해 피해 입으면 배상받는 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권력적 사실에도 공무원의 직무행위니까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 위법으로 잘못된 사실이 공표됐다. 그러면 그래서 자기의 명예훼손을 당했다, 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다 손해배상 청구해서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뭐 명예훼손했다 해서 공무원을 고발해갖고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이런 건 이제 간접적인 만족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손해배상. 자, 그러면 판례. 예. 자, 첫 번째 판례 1번 보니까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 응? 지금은 이제 청소년 앞에다가 아동이란 말을 또 더 붙여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하여튼 아동 청소년. 자, 예전에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청소년한테 금전적 대가 돈 주고 이렇게 성관계 맺는 거 있지? 성을 매수하는 거. 그러면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상대방 성인 형사처벌합니다. 그래서 재판에 갖고 뭐 징역형, 벌금형 이거 선고해요.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또 뭐 또 하게 해놨어요? 그 사람들 중에 또 죄질이 좀 더 안 좋은 사람들은 이게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표하게 해놨어요. 응? 그래서 그걸 갖고 문제하는 거야. 아니, 내가 죄를 졌어? 청소년을 상대로 성 샀다고? 그러면 징역형 벌금에서 처벌 한 번 하면 됐지. 왜 이걸 명단을 공개하냐 이거야. 그러면 나를 2번 죽이는 거 아니냐. 이중처벌이다. 응? 명단 공표까지 하면 이중처벌이고, 그리고 명단 공표 그 당시에 법원이 명단 공개하라고 판결해서 명단 공개한 게 아니고 청소년 보호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얘는 이 공표를 해야 될 대상이다. 행정기관이 결정했거든. 이거는 법원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도 않고 이렇게 또 국민한테 명단 공개를 하도록 해서 이중으로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헌법 위반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헌재 신청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형벌은 이중으로 부과하면 안 되죠? 형벌이 아니에요, 이거. 형벌 아니잖아. 응? 형벌 아닌데 재범을 예방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걸 전부 통틀어 보완처분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런 거에 일종이지 형벌이 아니니까 이거는 형벌을 위반행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고 또 이 명단 공표까지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응?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없다. 그리고 이거는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공표됨으로써 본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과 공표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이익, 이거 공익을 비교해 볼 때 공익적 필요가 더 커서 이거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형벌이 아니까 꼭 법원이 재판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합헌 결정 내렸죠. 그런 뒤에 이제 그런 법원의 재판에 의한 게 아니라는 그 약간의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서 지금은 법원이 선고를 합니다. 법원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이 범죄 저지른 사람 그 형벌 주면서 유죄 판결 선고하면서 뭐 또 해요? 응? 이거 명단 공개할 명단 공개 대상자로 결정도 법원이 같이 선고 결정합니다. 응? 지금 법원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당시는 여러분들 기껏해야 명단 공개라고 봐야 사진도 안 떴어요. 이거 재판할 당시는 법이 그 성범죄자 명단 얼굴도 몰라. 그냥 이름, 나이, 직업, 응? 이 정도 하고 뭐 위반 사실 한 3-4줄 요 정도 해가지고 이제 그냥 공표했던 거야 초창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진까지 다 올리죠. 이렇게 다 올립니다. 응? 그리고 어떻게 하죠? 가정에 청소년 있는 집마다 다 보내줍니다. 응? 그래서 여성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자료를 그 공개 판결 받으면 그 자료를 이제 받아가지고 여가부 장관한테 보내줘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집에 청소년 있는 집 가정에는 다 보내줍니다. 집 그 같은 동단인가? 동단일 거예요. 같은 읍면 동단위. 읍면 동단위에 이거 성범죄자 삽니다. 이거 저 편지 봉투에 넣어서 보내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이 청소년일 때 오더라고. 그래서 뭐 어디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응? 얼굴까지 다 나오니까 그 사람이 뭐 과거에 어떤 전과가 있고 뭐 이거 다 나옵니다. 특징 뭐 이런 게 해서 나와요. 지금 그렇게까지 됐죠? 거기다 전자발찌도 채우죠? 응? 법원이 선고해서 전자발찌 채워라. 그럼 전자발찌 채우고 그죠?
그런 것까지 더 나갔죠. 지금은 이거에 비할 바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거 1번 이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중요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서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거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 밑에 길게 써놨죠. 그래서 방가르 1번 보면 이거는 공권력 행사로 봐야 된다. 그리고 방가르 2번 이렇게 하고 방가로 3번에 보면 뭐야? 뭐 그 정도 하면 돼. 그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읽고 2번에 굵은 글씨 그 부분만 지금 딱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세요. 3번 보세요. 3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의 공표의 방법으로 타인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자, 읽어볼까요? 이런 경우 그 공표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슨 이런 위반 사실이 있다 이고 적시한 그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자, 밑줄 쳐주세요.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공표할 당시에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게 진실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 진실이라는 증명은 없지만 공표할 당시 공표하는 주체가 공표를 할 당시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진실하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결과적으로는 공표를 하고 난 뒤에 뭐로 밝혀졌어? 진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 그렇더라도 그 공표 행위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응? 그럼 왜 이렇게 결론을 낼까요? 여러분 이걸 한 거죠. 신문기자가 글을 써. 뭐를 기사를 써. 근데 무슨 누가 위반 혐의가 있다. 응?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사를 써야지. 그 사람이 뭔가 진짜로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가 재판 가서 판명이 나야만 써야 된다. 그런 쓸 게 없는 거야. 안 그래요?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위원회 공표를 할 당시에는 진실이라고 믿었어. 그리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어. 그랬다면 되는 거래. 그랬다면 나중에 공표를 하고 난 뒤에 진실이 아닌 거로 판명이 났어도 그 공표 행위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위법이라고 안 보니까 손해배상할 의무까지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공표하는 자가 공표를 하면서 진실하고 믿었지만 그렇게 진실하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그 잘못 알고 공표한 거라면 그때는 공표 결과가 진실이 아닌 거로 발표한다면 그건 위법성이 인정돼서 배상하고 하게 될 책임이 있겠죠? 응? 그래서 그 조건을 잘 보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그런데 일반 신문사나 이런 데서 기자가 공표하는 것보다 행정기관이 뭔가를 공표하면 국민이 더 믿는단 말이야. 공신력이 있다고. 응? 그런 점에 비추어서 행정기관이 즉 공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공표할 당시에 진실하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거기다가 뭐 해야 돼? 응? 그렇게 상당한 진실하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진실하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더 엄격히 요구하는 겁니다. 행정기관에게는. 그죠? 그래야만 공표 결과가 진실이 아닌 거로 나오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런 논리죠. 이해됐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언론사나 방송사 기자가 여기도 이 논리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퍼뜨려가지고 그죠? 하면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조건은 뭐야? 여기
공표 당시 진실하고 믿지도 않았고, 응? 또 그렇게 진실하고 믿을 만한 증거도 상당한 이유도 없었을 경우, 또는 진실하고 믿었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잘못 믿고 공표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인정되면 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응?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우리 민주당이 그 법안을 추진하다 접었는데 너무 가짜 뉴스가 많다. 그죠? 진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 거야. 왜냐면 1인 미디어 시대. 뭐 여기서 누가 유튜브에서 뭐 하나 거짓말 하나 퍼뜨리면, 그지? 또 받아갖고 계속 연쇄반응 가지고 나중에 가면 출처가 어딘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진실인 것처럼 다 떠돌아다니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가짜 뉴스 퍼뜨리는 이 언론사, 응? 여기를 이제 강하게 좀 책임을 지도록 해서 손해배상도 막 5배, 손해가 발생한 액수의 5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고, 뭐 이렇게 처벌을 좀 조금 더 쉽게 하고, 이런 내용으로 법을 만들려고 추진했는데, 또 뭐 언론 탄압이니 언론 자유의 탄압이니 뭐 하여튼 또 논란이 많고 말하고 결국은 추진을 안 하기로 중단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가짜뉴스의 폐해는 많아요, 진짜. 응?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될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결과 여러분들 이제 4번 판례 보세요. 4번, 5번이 같은 논리인데 시험은 4번을 주로 내더라고요. 시험은 4번이에요. 4번 보면 행정기관이 뭐야? 소위 공표를 한 거야. 누가 뭘 위반했다. 응? 그런데 어떻게 했어?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그죠? 공표를 해버린 거야, 국민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부동산 투기자다 이러고, 예를 들어 뭐 위장증여 뭐 부동산 투기했다 뭐 이러면서 막 명단을 이렇게 작성해서 국세청장이 뭐야 기자들 불러놓고 공표한 거야. 명단 공개, 그치?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밑에 그냥 부하 공무원들이 그냥 작성해서 준 거 그냥 공표해버린 거지, 제대로 증거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그죠? 그게 인정이 된 거죠. 제대로 증거조사를 해봤더라면, 조금만 더 자료를 찾아보고 조사를 해봤더라면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런 걸 제대로 조사도 안 한 채 그냥 공개했다면 뭐야? 위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로 인해 명예훼손 내고 이거 배상해줘야 된다. 손해배상 판결 내려진 사례입니다. 응? 그죠? 그래서 4번이 시험에 같이 따라 쓰였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응? 이거 근데 내가 좀 찾아서 이제 참고하는데, 5번은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이동 막걸리라고 들어봤어요? 막걸리 중에? 응? 저거는 들어봤지? 이동갈비. 그지? 그 이동이라는 게 저기 경기도 포천에 있어요. 포천의 동네 이름이야. 거기 1동도 있고 2동도 있어. 포천에. 그리고 이동이라는 데가 뭐 갈비가 좀 거기서 하는 게 유명해져서 이동갈비 이렇게 부르는 거고, 또 이동에는 거기 막걸리 공장인데 거기 이동 막걸리가 좀 유명. 응?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그 경기도 그쪽에서는 이동 막걸리가 유명한 막걸리. 응? 그죠? 그런데 거기 읽어봐. 여기 시험에는 안 쓰니까 아마 여기 소비자보호원인가 여기 말하면 국가기관입니다. 그죠? 여기서 어떻게 했어? 이 막걸리 뭐 성분이나 뭐 이런 거 조사를 하나 보지? 근데 도로가에서 막걸리 파는 거 사다가, 한 병 사다가 성분 검사를 한 거지, 그지? 근데 거기 유해 성분이 나왔다. 그러고 이제 공표를 한 거야. 응? 근데 이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지. 그게 진짜 이동 막걸리인지 아닌지, 그지? 읽어보면 쉽게 말하면 짝퉁이었어요, 짝퉁. 응? 상표, 이동 막걸리랑 상표만 붙이고 짝퉁으로 만드는 거야, 진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막걸리보다 싸게 팔고, 뭐라도 조금 다르겠지. 상표도 미조에서 붙였을 테니까. 이런 걸 좀 더 제대로 조사도 알아본 채, 야, 유명한 이동 막걸리가 이렇게 유해 성분이 나왔다, 이거 함부로 발표해버려가지고 이것도 위법한 공표, 이래가지고 배상 판결 이름이 내려지는 사건이죠. 자, 시험은 안 쓰입니다. 안 쓰였어요. 4번만.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과태료 부과하도록 한 그 법도 보면 뭐 나왔지? 관원사업 과태료 납부 안 하면 관원사업 제한할 수 있게 되지. 그런 이치야. 응?
그래서 꼭 그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법들에 뭐 식품위생법 뭐 이런 법들도 다 있을 거야. 뭐뭐 위반한 자에게는 인허가를 취소 정지하거나 안 내주도록,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거 다 생각하면 돼요. 네. 자, 여기는 편 논점은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도 뭐 간호사업 제한에 관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들만 있고, 또 법원 측에 위반하면 안 되고, 이게 당연한 얘기들. 자, 동그라미 2번 어떻게 나왔어요? 뭐 한 개 나오는데 동그라미 2번에 이제 판례 얘기하죠. 이거는 행정상의 제재라서 위반자의 고의과실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그냥 객관적 위반 사실만 있으면 할 수 있다. 행정상의 제재. 다만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안 된다. 그 밑에 판례 똑같죠, 아까. 또 강조합니다. 아까 벌 주는 거 있지. 행정벌, 과태료든 벌금징역이든 벌 부과하는 것만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판례 1번 공부하세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가하는 제재 조치, 이런 걸 제재적 행정처분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제재하는 성격의 행정처분. 그럼 이게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뭐 이런 거죠. 제재적 행정처분은 뭐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법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위반자의 고의과실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같은 논리입니다. 행정벌 아닌 것들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1번만 잘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이제는 잘 안 낼 겁니다만 예전엔 꽤 냈었거든. 뭐가 문제였냐면, 그냥 설명만 들어. 예전에 거기 국세징수법 이제 7조라고 있었어. 국세징수법 7조에 보면 세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내는 자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허가 취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면 안 내고 있는 세금하고 영업정지 시키는 영업하고 관련이 있냐 없냐를 안 따지고 다 할 수 있게 해놨어. 그러니까 안 내고 있는 세금이 자동차세라도 영업정지 시킬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야. 이거는 연관 없는데 결부시키서 할 수 있도록 돼서 이거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이다 해가지고 비판이 엄청 많았어요. 응? 그래서 개정을 했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 안 내고 있는 세금과 관련이 있는 그 영업만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약 조건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해소했다. 현재는 이런 정도로 알면 되지.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문제 안 낼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구제에서는 동그라미 1번만 보세요. 자, 행정기관이 관할사업 제한하는 조치. 근데 간호사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여기 읽어보면 이럴 수 있지. 예를 들면 이제 법 규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가 권한자는 허가 내주는 권한자는 시장, 영업정지시키는 권한자도 시장. 그런데 구청장이 저 업자한테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해주세요 하고 도지사에게 요구를 한단 말이야. 관할사업 정지시키라고 권고했지, 그지? 이거는 직접 국민한테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아직은 처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키고 허가를 취소하는, 이거는 이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냥 읽고 지나가면 돼요. 자, 기타 가볍게 이제 끝내죠. 가볍게 보면 뭐가 있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쌍거리 1번 이거 보자. 병역법에 보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에서는 취업 제한 조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면 우리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들로 누가 있었지?
우리나라 저 종교를 이유로 군대 안 가는 종교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부르는 그 신도들이 있어요. 그죠? 거기는 총을 들 수 없다는 게 그쪽 교리래. 그래서 그 종교를 이유로 군대를 안 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예외 없이 뭐로 해놨었죠? 다 재판해갖고 감옥살이 시켰어요. 응? 그래서 옛날에는 2년, 뭐 근래에 와서는 한 1년 6개월 정도 감옥살이를 시켰어요. 다 그래가지고 그럼 뭐가 돼요? 징역형 선고했어요. 그러다 전과자 되죠? 그럼 뭐가 되죠? 취업활동 힘들어요. 응? 공무원들 생각 못 가고 공무원 못해요. 병역 기피자. 대기업 같은 데 취업 못하게 해놨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 그걸 각오하고 자기네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군대 못 가겠다고, 응? 차라리 감옥을 가겠다 선택하는 거죠. 응? 그래서 하여튼 그래 왔습니다. 근데 그래 왔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아니 그 사람들이 이런 거야. 아, 우리는 총을 들 수는 없고 대신에 군복무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사회봉사는 뭔가를 조치를 해달라. 그 우리가 대체복무제, 응? 이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지. 근데 그러면서 이 병역법에서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 또는 진짜 순수한데 진짜의 양심에 의해서 이 군복무를 못하겠다 하는 자에 대해서 대체복무를 일체 허용 안 하고 무조건 군대를 가든가 아니면 감옥 가라, 응?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조항은 국민의 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이라는 기본권을 과도히 침해한 거라고 수차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했었어요. 그러나 헌벌이 그거는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좌절되어 오다가 최근에 위헌 판정 내려졌죠? 한 3년, 3, 4년 됐을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돼. 만들어줘야 된다. 응? 아까 지금 그냥 감옥 아니면 군대 가는 거 이렇게만 하도록 해서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기본권을 과도히 침해하는 거다. 위헌 판정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법률 개정에서 대체복무제를 마련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제 심사를 합니다. 신청을 해요. 자기는 그런 이유로 군대를 못 가겠다고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인정되면 판정 내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면 군대 가는 것 대신에 마련한 제도가 어디냐면 저기 있죠. 감옥,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에 가서 일반 군 복무보다 장기간 합니다. 더 장기간 하고 아마 거기에 합숙해야 돼요. 거기서 먹고 자고, 응? 군대와 유사하게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좀 더 장기간 근무토록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마련해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병역 의무 이행하지 않는 데서는 취업 제한 조치 같은 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국 금지 같은 것도 시킵니다. 상가로 2번. 여기서 시정명령에 대해서 하나 보죠. 시정명령은 의무를 이행을 안 하고 있거나 이런 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시정해라. 응? 의무 위반한 거 원상복구하고 시정해놔라. 의무를 이행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응? 시정명령 뭐 뜻 그대로 하면 돼. 시정하라고 의무 부과하는 거죠. 그런데 이에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3번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 보고 시정명령. 이거 딱 하나 하고 이제 잘 나올 일도 없는 거예요. 자, 과거에 위반 행위가 있었으나 더 이상 위반 행위로 생긴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거 없는 거지. 응? 예를 들어서 누가 불법으로 도로가에다가 뭘 쌓아놨어.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 그럼 이거 뭐야? 원상복구 해놔라. 이게 뭐 시정명령이지. 응? 그럼 상대방이 그 쌓아놓는 위반 행위는 있었으나 이제 다 원상복구해서 위반 결과는 없앴어. 그러면 더 이상 시정명령 내릴 건 없잖아. 그래, 그때는 시정명령 내릴 수 없으나. 그러나 중요한 건 두 번째 줄. 시정명령의 내용은 두 번째 줄이 중요해요. 시정명령하는 내용은 과거의 위반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또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가까운 장래에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마라.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까지 그 반복하지 말라고 포함해서 시정명령 내릴 수 있다. 응?
뭐 그런 얘기입니다. 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판결문에 그렇게 있어갖고 그 정도 보면 됩니다. 더 이상은 굳이 안 봐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번은 뭐 고액 상습 체납자의 감치 제도가 새로 도입됐어요. 아까 고액 체납자 감치하는 건 과태료 안 낼 때도 질서유연의 규제법이 있었지. 이거 세금 고액으로 납부 안 하는 자들 역시 유사한 가둬놓는 제도 있죠. 검사로부터 신청받아 판사가 뭐 유치장 등에 이거 비슷할 거야. 30일이니까 그럴 거라마. 30일은 뭐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고 30일 범위에서 세금 납부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근데 30일이 지나도록 갇혀있고 납부 안 한다. 그럼 30일 지나면 무조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 별건 없고 아까 과태료 공부할 때와 유사한 그런 제도가. 그러니까 이것도 없던 제도가 새로 생긴 거야 이거. 법 개정해갖고 도저히 이거 세금 고액으로 납부 안 하는 애들 그동안에 뭐야 저런 거 못했다고. 저 해외여행 못 나가게 막았어. 그런 거 없다가 그런 것도 도입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기 뭐지? 그 전두환, 전두환도 어떻게 했어? 옛날에 재판받을 때 자기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 그랬어. 그죠? 유명한 말이죠? 전두환이 뭐였죠? 그 추징금이라고. 전두환이 7년 동안 그 대통령 하면서 뭐 했어? 이 기업들을 압박해갖고 7천억인가? 그 돈을 강제로 뺏었어요. 갖다 바치게 만들어서. 그래갖고 그게 이제 나중에 쿠데타 내란 혐의 해가지고 재판받으면서 그거 다 국가가 환수해야 된다고 결정 나온 거예요. 다 국가가 환수하도록. 근데 못 낸다는 거잖아. 없대. 돈 없대. 그럼 돈 어디 가냐? 다 썼대. 다 부하들하고 다 나눠주고 뭐 다 썼대. 없대. 그래갖고 아마 그래서 뭐 했어? 전두환 씨 집 압류해서 경매로 팔아서 거기서 또 일부 하고 해서 아마 7천억 중에 거둔 돈이 2천억 정도인가 거뒀을 거예요. 응? 한 5천억 정도는 아직도 못 거뒀어요. 근데 뭐 숨겨놨겠지. 자기 자식한테도 갖고 뭐 어떻게 해서 돈 세탁해가지고 뭘 다 재산은 숨겨놨겠지. 근데 어쨌든 그래갖고 또 이제 국민들 여론이 막 아니 안 걷는 거냐 못 걷는 거냐 뭐 하고 있느냐 많이 비판이 많아. 그래갖고 이제 그 법원에서 불렀어요. 그 전두환이 법정에 나가서 판사가 아니 왜 추징금 왜 납부를 안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돈이 없대. 응? 그럼 당신 보면 돈이 없는데도 어디서 돈이 나서 해외 골프 여행 다니고 이렇게 다니냐 그랬더니 주변에 지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좀씩 도와줘서 그래서 하고 있대. 그러면서 통장에 29만 원 먹었대.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 됐어. 29만 원. 그래갖고 얼마나 웃겨 그게. 한번 방송 나오니까 세계적으로 기사거리가 된 거야.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자기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 정말 웃기는 소리지. 하여튼 그랬었어.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 나오니까 생각이 나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출국 금지, 해외여행 못 나가게 이렇게 좀 막고 있잖아. 그 이것도 효과가 있었어. 해외여행 못 나가게 막는 것도. 왜냐면 또 이게 좀 돈 있는 사람들끼리는 또 어울려서 또 이게 골프 치러 해외여행 나가고 하잖아. 근데 자기는 세금을 못 내갖고 딱 공항 갔다가 딱 거기서 막혀가고 못 나가면 다른 사람 다 충원돼 또 망신거리잖아. 이게 효과가 있었대. 그래갖고 딱 가서 공항 갔다가 하면 또 금방 갔다 세금 내는 사람도 꽤 있었대. 응? 근데 이것도 이제 또 얼마 동안 알려지니까 또 이제 그걸 또 방법을 또 다르게 하는지 어떤지 그래서 또 새로 도입한 거야. 가둬두는 방식. 응? 최대 30일까지 또 가둘 수 있도록. 응? 하여튼 점점 또 센 방법들이 동원되는 거야. 국민이 약으면 약을수록. 그치? 여러분들 세금 안 내는 사람들 또 어떤 방법 쓰지? 자, 땅, 집, 자동차 이거 다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고 등기를 하고 하죠? 다 자기 재산 노출이 되죠? 예금하는 것도 다 노출이 되죠? 노출되면 다 안 내고 있으면 압류당하겠죠?
노출 안 되는 재산으로 바꾸죠? 뭐로 바꿀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으로 재산을 옮겨놓거나 아니면 누군지 소유자 등기 이런 거 등록 안 하는 재산 뭐 있어? 아, 귀금속, 응? 또 뭐야? 미술품, 골동품 이런 거에 투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거기다가 묻어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거 누구 건지 등기가 기록이 없잖아. 그럼 뭐 나중에 그러면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응? 그죠? 그래서 또 귀금속 같은 거 집에 있으면 집에 들어와서 딱 압류하면 응? 찾아서 압류하면 다 뺏기니까 어디다 또 보관해? 은행에 또 비밀 금고를 또 개설을 해서 은행이 또 그런 돈 받고 서비스를 하잖아. 은행의 비밀 금고, 응? 아주 그런 귀금속 이런 거를 또 보관해 준단 말이야, 돈 받고. 근데 그것도 이제 한참 유행했는데 정부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도 은행에게 이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은행한테 저거 명단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비밀 금고 개설한 사람들 명단을 제출하라. 명단 제출에 딱 보면 여기 세금 고액으로 체납자 명단이 있다. 그럼 거기 가서 연락합니다. 그것도 다 압류당하고. 이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 법 위반해서 세금 안 내는 사람하고 정부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이걸 피해서 또 다른 방법은 또 거기에 맞는 또 조치를 또 만들어 법에 규정해서 또 하고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겠지. 네, 자 이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문제는 다 복사했을 거야. 그리고 그거 같이 풀어보고 빨리 끝냅시다. 응? 자.